엄마, 저 사람 좀 봐요. 지저분하게. 빨리 가요.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역 지하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있는 남루한 행색의 사내.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옷, 악취. 그런데 그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석 달째 찾아 헤매던 내 아들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이던 내 자랑스러운 아들 민준이가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입니다. 올해 73살이에요. 서울 노원구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황당하고 믿을 수 없는 그날의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해요. 그날, 아니 그 석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악몽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인생 공감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5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노원구 중계동 우리 집 작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계셨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강민준 부장님 어머님이신가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하지만 어딘가 긴장된 톤이었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에 관한 전화는 항상 좋은 소식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태영건설 인사팀 김지연입니다. 강민준 부장님께서 어제부터 무단 결근 중이신데 혹시 어머님께서 연락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무단 결근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준이가 회사를 안 나갔다고요? 네, 어제 아침 중요한 임원 회의가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으셨고요. 전화도 안 받으셔서요. 휴가 신청도 없으셨고 이런 일은 처음이라.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급히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차가운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죠. 이상했어요. 민준이는 전화기를 끄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대기업 부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바쁜 건지 새벽에도 전화를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여보, 민준이한테 전화 좀 해봐요. 나는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남편도 똑같은 안내 멘트를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민준이는 42살의 성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태영건설 본사개발사업부 부장. 연봉은 1억이 넘었고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도 있었어요. 결혼은 안 했지만 그건 본인 선택이었죠. 아직 결혼할 마음이 안 생겨요, 엄마. 일이 너무 바빠서. 항상 그렇게 말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효자였어요. 한 달에 2번은 꼭 집에 들러 용돈을 드리고 갔죠.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얀 봉투를 내밀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아들이 무단 결근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 집에 가봐야겠어요.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편도 함께 나섰어요. 민준이는 강남구 대치동에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하철로 1시간 반 거리였죠. 집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파서 쓰러진 건 아닐까? 교통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민준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20층 고급 아파트. 민준이가 5년 전에 산 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엄마야. 문을 두드렸지만 조용하기만 했어요. 남편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아들이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20분쯤 지나자 관리소장이 올라왔어요. 예비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깨끗했어요.
거실 소파에 정장 재킷이 하나 걸쳐져 있었고 주방 싱크대엔 설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마치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온 것처럼 텅 빈 느낌이었죠.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구두도 제자리에 있었어요. 화장실에는 세면도구가 그대로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여행을 갔으면 짐을 챙겼을 텐데.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거실 책상으로 갔어요. 노트북이 있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지갑이 있었어요. 신용카드와 신분증이 모두 들어 있었죠. 핸드폰도 지갑도 없이 나간 거였습니다. 아니, 가지고 나갔다가 어디선가 잃어버린 걸까요? 책상 위에 명함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태영건설 개발사업부 부장 강민준. 금태 명함이었어요. 민준이가 부장 승진하고 처음 받은 명함이었죠. 그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엄마, 드디어 부장 달았어요. 명함을 내밀며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나는 그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노원경찰서 민원실. 실종 신고하러 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실종자가 누구신가요? 제 아들입니다. 42살이에요. 성인 남성이시군요. 실종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어제부터요. 회사에도 안 나가고 전화도 안 받아요. 경찰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성인의 경우는 본인의 의지로 연락을 끊을 수도 있어서요. 최소 2, 3일은 기다려보시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일단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 인적사항이랑 사진 주시면 됩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 사진을 꺼냈어요. 작년 설날에 찍은 가족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이의 얼굴이 보였죠.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차려놓았지만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편도 수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연락을 못하는 거겠지. 남편이 위로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핸드폰을 붙들고 민준이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죠.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똑같은 안내 멘트만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4시쯤 나는 민준이 방으로 갔어요. 민준이는 결혼 전까지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방은 그때 그대로였어요. 책장에는 대학 시절 교재들이 꽂혀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침대에 앉아 민준이의 베개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어디 있니? 엄마한테 연락 좀 해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태영건설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민준이, 강민준 부장 출근했나요? 아니요, 오늘도 연락이 안 되시네요. 어머님, 정말 연락받으신 거 없으세요? 인사팀 직원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부장님 담당하시는 프로젝트가 중요한 단계라서요. 다들 걱정하고 계세요. 전화를 끊고 민준이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학 동기, 회사 동료. 모두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연락 못 받았는데요. 저도 며칠째 전화가 안 돼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경찰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나흘째 실종입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어머님,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강민준 씨가 5월 8일 저녁 8시쯤 집에서 나가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론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본인 의지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성인이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위치 추적은 영장 없이는 힘들어요. 영장을 받으면 되잖아요. 범죄 혐의가 있어야 영장이 나옵니다. 지금은 단순 실종이라. 경찰관의 말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힘이 쭉 빠졌어요. 아무도 우리 아들을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영건설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강민준 부장님을 무단 결근으로 징계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람이 실종됐는데 징계를요? 회사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2주일 이상 무단 결근 시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내 아들이 어디선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는데 회사는 징계 타령이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나는 결심했어요. 직접 찾아야겠다고. 경찰도 회사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내가 나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민준이가 자주 가던 곳들을 찾아다녔어요. 헬스장, 자주 가던 식당, 동네 카페. 혹시 이 사람 봤어요? 민준이 사진을 보여줬지만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안 봤는데요. 원래 자주 오시는 분인데 요즘은 안 보이네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민준이 소식은 없었어요. 집에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 서울 거리를 헤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명동, 강남역, 신촌.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민준아, 강민준. 거리에서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찾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2달째 나는 쓰러질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민준이가 어딘가에서 나를 부르는 꿈. 엄마, 엄마. 하지만 아무리 달려가도 닿지 않았어요. 남편도 많이 상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살도 많이 빠졌어요. 여보, 우리 민준이 찾을 수 있을까요? 밤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2달하고 20일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나는 서울역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출장 갈 때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역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지하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지독한 악취.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빨리 지나갔어요. 나도 그냥 지나치려다가 뭔가에 이끌려 지하도로 내려갔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계단. 지하도 한쪽 구석에 노숙자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벽에 기대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더러운 옷. 다가가려는데 옆에 있던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지나갔어요. 엄마, 저 사람 좀 봐요. 지저분하게. 여자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노숙자에게 다가갔어요.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기요? 노숙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내 아들이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렸지만 분명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달려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민준아. 하지만 민준이는 반응이 없었어요.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민준아, 나야. 엄마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때가 잔뜩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상처가 나 있었죠. 민준아, 일어나. 집에 가자. 민준이를 일으키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싫어. 가기 싫어.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나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서울역 지하도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민준이를 들것에 실었어요. 나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제 아들이에요. 목이 메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민준이를 검사했어요. 나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어머니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한 영양실조에 탈수 증세가 있고요. 그리고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혈액 검사 결과 약물 반응이 나왔습니다. 약물이요? 네, 정신과 계열 약물인데요. 처방받은 흔적은 없고 불법적으로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리가 띵했어요. 우리 민준이가 약물을?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상담도 필요해 보이고요. 민준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나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민준이 찾았어요. 서울역에서. 근데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아들.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민준아, 우리 민준이. 남편도 울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이틀 후 민준이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나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민준아. 민준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낯설었어요. 누구세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나야. 엄마야. 엄마. 민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가 누구예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기억상실 증세가 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민준이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엄마가 옆에 있을게. 민준이는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민준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민준이의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죠. 민준아, 여기 봐. 내가 5살 때야. 놀이공원 갔었잖아. 여기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고. 넌 공부도 잘했어. 전교 1등도 했었잖아. 민준이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사진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았어요. 환자분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 충격적인 일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나요? 본인이 기억을 떠올리기 전까진 어렵습니다. 억지로 기억하게 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담당 정신과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태어나는 날 민준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우리 집,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었죠.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내가 자란 곳이고. 민준이는 낯선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자기 방을 보여줬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대학 갈 때까지 여기서 잤었어. 민준이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장, 책상, 침대. 모두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민준이는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이거, 내 거예요? 응, 내가 좋아하던 소설책이야. 민준이가 책장을 넘겼습니다. 여백에 연필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민준이의 어릴 적 필체였죠. 엄마. 민준이가 처음으로 나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응, 그래. 엄마야. 눈물이 났어요. 비록 기억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아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밤 민준이가 악몽을 꿨습니다. 안 돼, 안 돼.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나는 급히 민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꿈이야. 민준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어요.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또 올 거예요. 무슨 사람들?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무서워요.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자주 악몽을 꿨습니다. 밤마다 비명을 지르고 땀에 젖어 깼어요. 정신과 약을 먹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나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도대체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느 날 택배가 왔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민준이의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집에 있던 바로 그 노트북이었죠. 여보, 이거 봐요. 남편을 불렀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생일을 입력했더니 열렸어요.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증거자료.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안에는 엑셀 파일과 문서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태영건설 비자금 조성 내역, 횡령 증거자료, 뇌물수수 명단. 내용을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비리였어요. 회사 임원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빼돌린 내역, 정치인들에게 준 뇌물 리스트. 모두 민준이가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여보, 이거.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민준이가 이걸 발견해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회사의 비리를 발견했고 그걸 폭로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도 끔찍했어요. 다음 날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희 아들이 실종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노트북을 보여줬어요. 담당 형사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중대 경제 범죄네요. 수사팀을 꾸려야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일단 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들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드님도 안전하고요. 형사의 말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아직도 민준이가 위험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더 이상 경찰에 가지 마세요. 아드님을 다시 보고 싶으면. 변조된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경고합니다. 그 자료는 폐기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위험해요. 그놈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해요.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집 앞에 검은 차가 계속 서 있었고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 따라왔습니다. 밤에는 무언의 전화가 왔어요. 받으면 아무 말도 없이 숨소리만 들렸죠. 나는 무서웠지만 경찰에 이미 신고한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태영건설 임원진 대규모 비리 의혹, 검찰 수사 착수. 드디어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며 울었어요. 민준아, 봐. 내가 한 일이 결실을 맺었어. 민준이는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와 남편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강민준 씨가 어떻게 이 자료를 입수했는지 아십니까? 저희도 잘 모릅니다. 아들이 기억을 못해서요. 태영건설 측에서는 강민준 씨가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왜 그런 걸 조작해요? 화가 났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한 내 아들을 범죄자 취급하다니. 한 달 후 중요한 증인이 나타났어요. 민준이의 회사 후배였습니다. 저는 강민준 부장님 밑에서 일했던 김태호입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부장님께서 석 달 전쯤 이상한 회계 장부를 발견하셨어요. 공사비가 실제보다 2배나 부풀려진 거였죠. 그래서요? 부장님이 조사를 시작하셨는데 임원들이 눈치챈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김태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어느 날요? 부장님이 회사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걸 봤어요. 검은 SUV였는데 저도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청년의 증언으로 수사는 급물살을 탔어요. 태영건설 임원 5명이 구속되었습니다. 횡령과 배임, 그리고 민준이 납치 혐의까지. 뉴스에서 매일 보도했어요. 태영건설 비리 사건, 내부 고발자, 보복 목적 납치. 강민준 부장, 석 달간 감금당해. 약물 투여까지.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영웅이라는 것을. 하지만 정작 민준이는 아직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회복은 더뎠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가 말했지만 기다림은 힘들었어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텔레비전도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는 기억하지 못했죠. 나는 매일 민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민준아, 오늘은 날씨가 좋네. 산책할까? 네, 엄마.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기억은 못해도 마음으로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단풍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시원했죠. 예쁘다. 민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가을이 오나 보다. 엄마, 뭔가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민준이가 머리를 짚었어요. 천천히 해.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 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민준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제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죠? 갑자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그런데 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용감한 일을 한 거야. 나쁜 사람들을 밝혀낸 거잖아. 그래요? 그래. 넌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민준이가 내 품에 안겨 울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많이 회복되었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많아졌죠. 가끔 악몽을 꾸긴 했지만 예전만큼 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제가 일했던 회사에 가보고 싶어요. 태영건설? 네. 뭔가 기억날 것 같아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트라우마가 되살아날까봐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다음 날 태영건설 본사에 갔어요.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높은 빌딩. 민준이가 15년간 다녔던 회사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민준이가 멈춰섰어요. 여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기억나니? 조금. 낯익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갔어요. 개발 사업부가 있는 층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부장님. 김태호가 달려왔어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당신은? 민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 김태호예요. 부장님 밑에서 일했었는데.
아, 민준이의 얼굴에 뭔가 스치는 표정이 지나갔어요. 민준이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민준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민준이의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명함, 펜, 사진. 민준이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우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가족 사진이야. 너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고. 민준이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기억나요? 조금씩. 정말, 여기서, 이랬었어요. 저는, 부장이었어요. 그래, 맞아. 그리고,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민준이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천천히, 나쁜 사람들이, 돈을, 훔쳤어요. 그래서 제가, 민준이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준이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싸웠어요. 이건 범죄라고 했죠. 그리고 주차장에서 끌려갔어요. 여러 명이. 민준이가 떨었어요. 괜찮아. 이젠 안전해. 그 사람들은 다 잡혔어. 어딘가 어두운 곳에 오래 있었어요. 주사를 맞았어요. 민준이의 증언으로 추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이를 납치하고 감금한 사람들이 모두 구속되었어요. 태영건설은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많이 회복되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직장도 구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민준이는 만족했습니다. 이제 큰 회사는 싫어요, 엄마. 사람 사는 곳이 좋아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준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요리할게요. 내가 요리를? 네, 요새 배우고 있어요. 민준이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엄마, 맛 좀 봐요. 뭐, 맛있는데? 진짜요? 다행이다.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아들의 웃음. 식사를 하면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때 절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뭘? 경찰도 포기했는데 엄마 혼자 끝까지 저를 찾으셨잖아요.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들이잖아.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아마 민준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네.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민준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녁 무렵 민준이가 돌아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민준이가 손을 흔들며 걸어갔어요. 곧게 뻗은 등.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다시 삶을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 나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옆으로 왔어요. 민준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 함께 했잖아요. 남편이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우리 민준이. 비록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세상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습니다. 저처럼 절망의 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생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